네, 미국 대선 개표 닷새째인 오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CNN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은 우리 시각으로 잠시 후 10시에 대국민 승리 연설을 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불복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이후 상황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침내 승자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이어서 또 네바다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인당 279명을 확보했는데 그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쓸어갔던 러스트벨트에서도 모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자, 조한범 위원님, 바이든 후보의 승리 요인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거라는데 이의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게 코로나 사태가 드러나면서 미국의 이제 치부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최대 업적인 경제에서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온 모든 여론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 이제 당선자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이든의 경우에는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뒤집을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유권자들이 뭘로 투표했냐 기준을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경제였고 두 번째가 인종 문제였고 세 번째가 코로나였거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거든요. 거기다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감염이 됐고 마지막 이 접전 지역이 저렇게 많은 상황에서 마지막 열흘을 유세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뼈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하나만 끄집어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코로나로 출발을 하는 상황이 지난해 말부터 이 변화된 상황이 중심에는 코로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신범철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은 경제 분야였는데 코로나19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미국은 연간 3%의 성장을 하는 고도 성장을 이렇게 누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쌓아왔던 경제도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인종 문제도 부각되게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24만 명에 달하는 미국 시민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이슈별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한편 바이든 후보의 승리 소식을 들은 시민 수백 명이 몰려서 백악관 앞엔 지금 축제 분위기거든요. 잠시 후 우리 시간 10시에 바이든 후보가 최종 승리 연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바이든 후보가 지금 축제 분위기로 가기에는 너무 과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특징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투표율은 저도 놀란 게 트럼프 대통령이 7천만 표를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의 표를 얻고 치는 경우고 바이든 후보는 당선인은 거의 7,500만 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흥미를 끌지 못하는 두 인물이 붙었는데 투표율은 미국 역사상 최대가 돼버린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 4년씩에 갈라진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의 승리라기보다는 이 양 진영 간에 이 대립이 격화되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린 효과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장 큰 숙제는 갈등, 분열을 치료하는 겁니다. 분열을 치료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 질서, 국제 질서 얘기하지만은 당장 발등에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지금 이제 미국 언론도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미 바이든 후보가 이 거친 수사와 분노를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은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아마 이제 어떤 축제 이런 것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통합,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의 트럼프 대통령식에 있었던 혼란함 이런 걸 추스리는 좀 더 자극적이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 승리감에 도취된 메시지보다는 차분하고 이 분열을 치유하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결과를 수용을 해서 빨리 이 정권 이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그것도 막 은유적인 네. 표현을 할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수용을 하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불복 입장을 밝혔거든요. 바이든이 거짓 승자 행세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는데 당분간 좀 그리고 그 소송전에 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좀 혼란이 있겠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네. 그것을 지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소송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지금까지는 거의 기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이른 시기에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12월 넘어가서 선거인단 확정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미국 네. 내 여론이 계속해서 양분화될 것이다. 다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네. 트럼프 지지층도 현실을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트럼프 캠프 내에서 패배를 인정하자 뭐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승복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엄밀히 보면 트럼프 예. 대통령이 무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에 엘고어와 조지 부시가 붙었을 때는 플로리다에서 537표 갖고 엘고어가 승복을 했어요. 네. 심지어 플로리다는 그 당시 부시의 동생이었던 제프 부시가 주지사였거든요. 거기에서 537표를 엘고어가 졌으니 이건 정말로 너무나 억울한 네. 일이거든요. 근데 엘고어는 수용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한 군데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주에 쟁점이 있고 중요한 건 미국 모든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게 without any evidence. 네. 그러니까 어떤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내밀고 얘기를 제시하면 얘기가 진행이 되겠지만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지금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재검표를 한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표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선거 자체를 부정선거로 몰고 가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갈릴 거고요. 지금 이제 현재 279표가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근데 270을 넘었는데 지금 이제 애리조나하고 조지아에서도 만일에 결과가 넘어가면 300표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 물리적인 숫자가 300표가 넘어가면은 분위기도 확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뭐 그 대법원이 지금 공화 성향,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러는데 무슨 증거가 있고 팩트가 있고 심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얘기인 거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화당 내에서도 진정시키는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지금 이 시각에 뉴욕 타임스퀘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신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뉴욕은 민주당 지지층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환호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더 많을 거고요. 네. 지금 미국이 갈라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큰 틀에서는 공화당 지지주인 레드 스테이트, 또 민주당 지지주인 블루 스테이트, 그리고 또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네. 시골 지역은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레드 카운티, 그리고 도시 지역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블루 시티,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블루 시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게 그럼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기에서는 예. 지금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저쪽은 완전히 뭐 축제 분위기죠. 예를 들면 CNN은 이제 친 바이든 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선거 당일날 밤, 그러니까 미시간이 넘어가면서부터 CNN 거의 축제 분위기예요. 앵커들이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 하듯이 쇼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심도,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4년은 정말로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고 좌절의 시기였겠죠. 물론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맛봤겠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저도 뭐 미국의 민주당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매일매일 좌절의 시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환호할 수 있는 순간인 거죠. 심지어 바이든 후보, 처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 지지 안 했거든요. 네. 자기랑 8년 동안을 부통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중립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보면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인물이고 예. 바이든은 원래 부통령 하려고 안 했어요. 예. 오바마가 삼고 철회해서 모셔온 예. 양반이거든요. 나중에 투입이 됐거든요, 오바마도. 근데 그런데도 오바마 그다음에 그 힐러리 클린턴 시작해서 모든 그 민주당이 지금 축제 분위기거든요. 그만큼 바이든 후보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 그다음에 그동안 억눌렸던 그 민주당의 어떤 가치들, 그게 지금 이제 출구를 찾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뭐 거의 축제죠, 지금. 네, 또 그런가 하면 막판에 승부가 기운 경합주를 중심으로 재검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대부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의 경우도 바뀌기에는 너무 예. 표차가 벌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2000년에 그 선거에서는 처음에 1,300표를 갖다가 재검표를 하니까 그 차가 몇백 표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미시간과 같은 경우에는 몇만 표, 펜실베니아도 몇만 표. 이게 100단위도 아니고 1000단위도 아니고 10,000단위 이상으로 넘어가거든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000표 차이니까 그것을 재검표했을 때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펜실베니아나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이나 이런 데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것만으로도 바이든 후보는 당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검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고요. 트럼프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 이걸 거예요. 아리조나에서 지금 좁히곤 있는데 이제 남은 표차가 얼마 남지 않아서 대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은 아리조나는 바이든 후보가 가져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아리조나에서 극적인 승리를 하면 그럼 조지아에서 재검표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리조나와 조지아를 갖고 오면 펜실베니아에서 뒤집으면 다시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펜실베니아에서 부정선거를 가지고선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가서는 뭐를 얘기할 거냐면은 선거 당일까지 도착한 투표만을 갖다가 개표해야 된다. 그게 합법적인 투표고 선거 당일 이후에 도착한 것은 불법이다. 그걸 지금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을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겠지만 이미 그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에서 3일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것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언론에서도 펜실베니아의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이렇게 전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했던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조한범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미국 사회가 분열된 모습을 잘 볼 수 있었고 그런 만큼 앞으로의 과제가 미국 사회 통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께서는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 쟁점이 무엇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일단 조 의원께서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 선거는 유감스럽게도 정책 선거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후보가 정책을 가지고 달린 게 아니고 오로지 트럼프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 바이든도 아니고요. 공화당 대 민주당 싸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상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약진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와 반 트럼프 진영 간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 같으면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국내 문제들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게 그 미국 선거의 특징이거든요. 외교 문제나 국제 문제도 별로 미국 선거에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게 그냥 묻혀버린 선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럼 이게 쟁점이 있어야만 사실은 투표율도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는 자극적인 대립 간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바마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물론 봐야겠지만 훨씬 안정적일 겁니다. 일단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을 갖출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강요들을 모두 해임하거든요.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코미 FBI 국장. 원래 미국은 한 번 임명을 하면 임기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근데 바이든의 경우에는 그동안 했던 36년간의 상원의원 경험, 그다음에 8년간의 상원 외교위원장 경험,
그다음에 8년간의 부통령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된 지도자고 그다음에 상당한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을 건데 문제는 역동성은 못 보여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나 리더십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제가 많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혈로를 뚫고 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아직 역동성은 검증이 안 됐고 당장 가장 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취각시킨다면 미국의 분열을 치료해야 되는 과제가 당면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험로가 될 겁니다. 역시 통합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범철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뭐 이미 선거 결과나 선거 과정 그리고 선거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론 분열을 갖다가 치유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바이든 후보도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당선이 유력한 방향으로 바뀌자마자 내놓는 모든 성명에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 유나이티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말은 쉬운데 현실로 돌아가서 정말 분열되어 있는 미국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주별로 성향이 다르고 또 산업별로 입장이 다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행정부를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지금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자체도 사실은 민주당의 진보 아젠다들을 대선 공약에 많이 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이 환경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 같은 데에서는 셰일가스 개발을 중단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자기의 이번에 펜실베니아가 이김으로 해서 오늘도 이렇게 당선 확정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펜실베니아 여론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민주당 바이든의 아젠다를 얼마나 참아가면서 조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과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던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선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의 안정은 갖고 올 건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워싱턴 BLM 광장과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뉴욕 타임스퀘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타임스퀘어 보면 이제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뭔가 좀 그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워싱턴 BLM 광장은 좀 어떤 장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요. 정말 민주당이 강해요. 거의 90% 가까이 민주당을 찍는 90%.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백악관 앞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도 와 있을 테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짐 빼라 하는 그 항의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을 텐데 아무튼 좋아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뉴욕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기에는 백악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 민주당 성향의 도시에서 거의 축제 분위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뭐 상대적으로 워싱턴은 차분한데 워싱턴은 이렇게 트럼프 지지층과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 분위기가 섞여서 상당히 조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선거는 끝났으니까요. 이제 좀 차분하게 뒤로 물러서 보면은 지금 미국 선거가 이제 오바마, 트럼프는 돌풍의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단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둘 다 이변이거든요. 근데 왜 이변이 생겼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내에 있는 정치 혐오증,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커요. 두 번째는 미국의 쇠락, 미국의 국력이 약화되는 데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처음에 오바마라고 하는 참신한 인물에게 기대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트럼프라고는 이다나 마법을 부릴 것 같은 인물에게 기대를 걸었거든요. 근데 그 4년도 사실은 지금 미국 이 선거 결과가 말하듯이 만족을 못 시켜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후보가 이제 왜 험난하냐면요.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장 민주당은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감세거든요. 감세는 쉬워요. 근데 증세는 예. 이거는 뭐 대통령 선거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세금 문제는 민감하거든요. 누구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근데 파리 기후협약 들어가면 또 미국 산업계에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면 미국 기업들은 좋죠. 근데 들어가면 제약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할 일은 거칠고 험난한 일들입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 깨는 건 쉬운 일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과연 얼마나 저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다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고민의 밤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이번엔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이 되는 새 역사를 쓰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청문회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역할을 해왔잖아요. 만약에 부통령으로 확정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결국 뭐 바이든 대통령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겠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을 보완하는 기능을 펜스 부통령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주장을 잘하고 조금 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펜스 부통령은 상당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갖다가 도와주는 모습으로 보완해 나가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당선자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해리스 상원의원을 택한 것은 인종적인 문제에서 보완을 할 수 있었기 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흑인표와 라틴표를 갖다가 받아낼 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라고 해서 모셔온 거죠. 하지만 앞서 보도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미국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요, 카멜라 해리스가 상당히 튀었어요. 심지어는 네. 바이든 당선자까지도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통령으로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아마 민주당의 아젠다, 약간 진보적인 아젠다를 강하게 주장을 할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강조할 것이고 예. 외교 부분에 워낙 장점이 있으니까 그쪽을 갖다가 부각하면 카멜라 해리스는 미국 국내 정치 부분에서 진보적 아젠다,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제기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전반적인 운영은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만 더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언론에서는 앞서가면서 4년 뒤에 카멜라 해리스가 바이든이 고령이니까 다음에 대선에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는 구조적으로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바마는요. 네. 시카고의 상원의원이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의 상원의원이에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미국 대선 구도를 놓고 말한 러스트벨트나 이런 쪽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4년 뒤에 민주당 대선 구도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 미 대선과 관련한 이슈,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